제4장 목표 성취를 하기 위해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금의 수지를 맞추는 것, 즉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자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자금 유용의 한계를 정해서 그에 맞게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이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조로 한다. 그러므로 갚을 것은 갚고 자금상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한다. 생활신조 4. 1968년 가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헬과 수잔 부부는 어느 기분 좋은 저녁에 토머스빌 마을 한가운데 있는 핀치 저택에 담을 돌아 차를 몰고 있었다. 헬은 군복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25살의 젊은이였고 수잔은 22살로 동네에 인접한 공업단지에 있는 거울 제조회사에서 컴퓨터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헬은 현재 가정용 가구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12에이커에 이르는 핀치의 저택을 지나가는 이 젊은 부부는 큰 집을 갖는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다. 헬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핀치 일가는 토머스빌 가구 회사의 소유주였어요. 그 작은 마을의 인구래야 약 6,000명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6,000명이 핀치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그처럼 큰 저택을 갖고 있을 수밖에요. 수잔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아마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밤에 15,000평방피트의 대지에 서 있는 그 저택 옆을 차를 타고 지나면서 우리도 그처럼 멋진 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곤 했지요. 헬이 계속 이어 말한다. 그 시절 나는 소규모의 가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죠. 수입도 웬만큼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수잔도 시간제로 일을 해서 수입에 도움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월말만 되면 날아오는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헬과 수잔은 대저택에 사는 꿈은 제쳐놓고라도 한 달에 55불 하던 사글세빵 신세를 언제나 면할까 하고 한숨을 쉬던 때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 무렵 어느 저녁에 헬과 수잔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언젠가 큰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고 헬이 속삭였다. 우린 바로 여기 토머스빌의 핀치시 저택을 소유하게 될 거야. 수잔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들의 현실은 수백만 달러의 저택은커녕 대금 청구서를 지불하기도 벅찬 실정이었다. 그런 한 기분을 당신도 알고 있는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성취할 여유까지 있을까? 당신이 봉급생활자라면 매달 30일 봉급에 맞춰 지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당신이 가진 꿈은 새 집, 새 차, 가족 휴가, 여행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매달 우체통을 가득 메우는 청구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 정도의 생활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대학 졸업장도 없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도와줄 부자, 친척도 없었고 고작 해야 은행을 턴다든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 몰랐죠. 게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는 복권 제도도 없었어요. 설사 행운이 찾아온다 해도 그게 우리들의 몫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실수입은 자꾸만 적어졌죠. 수잔은 그렇게 회상했다. 우리의 꿈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돈을 더 벌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돈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보였지요. 헬이 말했다. 돈.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미는 그의 카미의 수첩 1935년에서 1942년이라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돈 없이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신사인척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속물 근성이다. 도로시 파커는 동료 기자에게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수표동봉이라는 두 단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전 영국 수상 대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라든가, 거꾸로 돈의 부족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 버나드 쇼,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돈을 벌고 쓰는 일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는 일의 전부이거나 또는 잠 못 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좋은 뉴스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나쁜 뉴스가 따른다. 그것은 바로 새 사업을 시작하든 해오던 사업을 계속하든 자금은 수지를 맞추어 넣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당신이 버는 돈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면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잘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했다. 가난할 때 성실하게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되면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해묵은 금전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에 뛰어든다 라고 아메이사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로 성공한 빌 브리트는 말했다. 먼저 생긴 일을 먼저 처리한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빚이 있는 사람은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빚을 나가거나 적어도 빚을 갚을 계획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캐나다의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로서 가장 성공한 짐 젠츠는 말했다. 이제는 솔직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럽히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이 생긴 사후에 해결하려고 해도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눈사태처럼 청구서가 쌓이게 되면 일을 해결하기란 완전히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엉망이 되어버리면 죄의식과 공포감, 그리고 손쓸 수 없는 절망감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인간의 굴레라는 작품에서 서머셋 모음은 돈이란 사람의 육감, 6번째 감각과 같은 것이로 이것이 없이는 다른 오감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모음이 말한 육감을 발달시키지 못해서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 숫자를 살펴보자.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가정이 평균 지고 있는 빚은 집 저당권을 포함해 71,500달러라고 한다. 당신이 보기에도 큰 돈이 아닌가? 반면 독일은 평균 27,700달러이고 스위스는 평균 8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좋아하고 그 남용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미국 전체에는 약 13억 개의 신용카드가 유통되고 있고 미국 성인이 80%가 최소 한 장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 신용카드의 사용이 이러한데 기업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1년 동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한 가지만 보더라도 1년에 평균 약 1,000억 달러를 카드로 처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적어도 7,500만 명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계산이다. 한 사람의 카드 소지는 연평균 2,474달러의 카드 빚을 지고 있으며 평균 연이율 18.8%로 464달러를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불행하게도 수백만의 미국인이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그런 플라스틱 조각에 혼이 빠져 있는가? 그렇게 탐닉해서 올바르게 돈 관리가 되겠는가? 쉬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 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는가? 카드빚 중에서 가장 많은 빚은 얼마인가? 빚이 계속 늘고 있는가? 오늘까지 진 빚의 총액은 얼마인가? 계속 수입이 있고 카드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걸려서 그 빚을 청산할 수 있겠는가? 수입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수입이 끊어질 때 쌓이는 이자는 그만두더라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얼마 동안 더 빚을 질 수 있겠는가? 신용카드 회사의 제일 큰 시장과 고객은 대학생이다.
이미 390만 명의 대학생들이 최소 한 장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4년제 대학생 560만의 70%에 이르는 숫자이다. 지난 2년 동안을 놓고 보더라도 이들 젊은이들은 카드 소지 증가에는 40%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는 보증인도 필요 없고 수입이나 저축 여부의 요건 조건도 없이 발행되는 게 요즘의 추세이다. 이 같은 플라스틱 조각이 가져다 주는 재앙은 국가 경제를 침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전염병처럼 점점 더 젊은 층으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고 있다. 보통 미국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거나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가 주당 평균 153달러라고 한다. 이 금액 가운데서 학생들이 오락비,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은 105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금액을 합해보면 1년에 약 600달러로 여기에 바로 카드 회사들이 탐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텍사스 공대의 한 경제학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 과의 학생들이 적어도 10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카드는 1000달러가 사용 한도액이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5만 달러에서 심지어 7만 달러나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들은 옷이나 피자, 학비, 책, 여행,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 신발, 시계, 무도회 비용, 야외복들을 사는데 돈을 모두 쓰고 있다. 아이들은 점점 심한 낭비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실질적인 금전적 거래의 의식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포스트의 인터뷰 기사에서 한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다. 오래전의 가치 기준이지만 상거래에 대해 가장 잘 가르쳐준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금 통장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푼돈이지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정부의 적자가 쌓여가는 것을 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근면과 자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탓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처럼 공경에 처한 학부모들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재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메이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다음 5단계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 둘째, 각자의 재정적 몫을 알맞게 할당할 것. 셋째,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할 것. 넷째, 지출할 돈은 한도액을 엄격하게 정할 것. 다섯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빚을 갚고 재정적인 회복을 하기 위한 계획이란 그것을 실행할 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한두 가지 개념을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빚은 갚고 보자. 공경에 처한 한 영국 신사의 이야기다. 빚을 받으려고 그것이 안 되면 이자만이라도 받으려고 양복쟁이가 찾아오자 그 신사는 나는 원금을 갚는 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는 갚지 않는 게 내 원칙이다 라고 조롱하듯 말했다고 한다. 그 영국 신사처럼 빚쟁이를 내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고 돈 문제는 정리를 해두는 게 더 쉬운 노릇이 아닐까? 최근에 나는 그랜드 레피즈 백화점의 신용카드 관리인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카드 대금 지불이 연체된 고객들에게 그 빚을 정리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신용 있는 고객들은 연체가 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주죠. 또한 신용을 지키기 위해 연체된 금액의 일부는 적은 돈이라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통지서와 함께 수표나 현금을 동봉해서 우리에게 보내와요.
이런 고객은 신용이 있고 책임 있는 고객으로 분류해서 재정적으로 곤란할 때에는 그러한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통지를 해주지도 않고 매달 적은 액수나마 송금도 해오지 않는 고객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금회사에 넘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수금회사 사람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거든요.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묻자 여자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조언을 했다. 첫째, 빚진 총액을 계산할 것. 둘째, 주 단위나 월 단위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할 것. 셋째, 이렇게 해서 지불할 금액은 신용카드 담당자에게 꼭 확인시킬 것. 넷째, 성실하게 지불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 다섯째, 다시는 이 같은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입 이내에서 살아가도록 생활 수준을 정해놓을 것 등이다. 참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은 어떤가? 꽤 많은 빚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빚 갚을 계획은 세웠는가? 당신의 형편을 이해시키기 위해 채권자와 연락해 보았는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가? 지출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가? 이같이 작은 계획은 얼마나 간단한가?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론 럼멜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공과대학 캠브리지에서 건축학사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1년 경험을 쌓은 뒤 미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야망과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 곧 유명한 건축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그네 아내 멜라니도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학생들에게 언어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전 세계 원유 시장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달라스에서도 건축 부문 사그러들었고 론과 그의 아내 멜라니도 실직을 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멜라니의 마스터카드도 정지되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모두가 지출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한 달에 $800를 벌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된 그때 나는 26살 된 고등학교 중퇴자에게서 아메이 마케팅과 디스트리뷰션 설명에 귀담아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나는 빚을 갚는다는 것과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겠다는 2가지 목표를 세워 아메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니다. 수천만의 미국인들에게는 신용카드의 빚을 갚는 게 인생의 커다란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고 나는 다른 일과 겸해서 아메이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사고 싶은 것, 필요한 것, 그 모두를 참고서 그동안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일주일에 7일을 꼬박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론과 멜라니는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한 신용카드의 수지를 맞출 수 있었다. 이제는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이웃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에서 나오는 고통은 절대 겪지 않게 되었다. 미래를 향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한 일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계획이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신용관리인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책과 테이프, 세미나나 상담자들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빚 갚는 일도 다른 목표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실행해서는 안 되는 계획도 있다. 즉, 돈을 또 빌려서 빚을 갚는다면 이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빚을 지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각자 국민들의 빚을 늘려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각 개인의 빚을 갚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될 것이다. 모든 카드의 빚을 모아보자. 각 카드에 얼마씩 빚이 있는지 모를 때에는 각 은행의 수신자 부담 요금 부담 번호로 전화를 해서 현재의 금액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 뒤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의 금액을 합산한 다음 저당 잡힌 것, 할부 자동차, 학비 융자 등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의 금액을 합해보라.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살펴보면 전체 금액을 추적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일단 그 많은 금액들은 쭉 적어가다 보면 전에 없이 새로운 각오로 카드를 사용 안 하겠다든가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빚진 총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에 붙여놓아라. 그 금액을 냉장고라든가 각 계기판에도 붙여놓고 목욕탕 거울에는 비누로 쓰고 수표책 표지에 칼로 금액을 새겨놓아라. 일단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유흥비로 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그 카드 표면에 붙어있는 이 카드만 4,322달러, 합계는 74,000달러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자. 그러면 카드를 쓰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 더 이상 많은 빚을 지기를 원하는가? 이런 데 돈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 모두를 찾아서 확인해보자. 응접실 바닥에 일렬로 늘어놓은 다음 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잘라버려라. 기간이 만료된 카드라도 주변에 놓아두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카드는 폐기해버려라. 실제 사용 가능한 카드 가운데 이율이 가장 낮은 카드를 찾는다. 가끔은 지불하고 있는 원금의 이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은행의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번호를 돌려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낮은 이율의 카드를 사용하면 10년 뒤쯤이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카드는 2-3개 이상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 뉴스레터인 램 리서치 은행 카드 동향의 발행자로 로버트 맥켄리는 매달 결제할 물건을 살 때에는 연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카드를,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저이율 카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쓸 것을 제안한다. 남아있는 카드라고 무조건 폐기해서는 안 된다. 빚을 갚고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신의 카드 폐기를 은행에 통보한 뒤라도 살아있는 카드로 되어 수수료가 청구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카드를 폐기한 후 그것을 은행에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내가 신용카드에 관해서 너무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신문경제면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지불 연체 30% 상회라는 제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연체는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뉴욕에 있는 미국의 3대 통계 서비스 회사인 무디스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신용카드 사용자의 6.13%가 최소 한 달 이상 결제비가 연체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 숫자는 대략 18억 장의 카드 가운데 8,200만 장 정도가 연체되어 있다는 말이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에 연관되어 있을까? 투자 서비스 회사의 분석가는 연체의 지속적 증가 원인을 최근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카드도 바닥나고 직업도 구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디스사는 또한 체납과 개인 파산에 관한 산더미 같은 서류처리 말해주듯 은행들이 회수 불능으로 보고 손실로 처리하는 신용카드의 빚이 42%나 증가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정의 막대한 손실은 보증은행의 손해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국민과 세계의 재정적 전망을 위협하게 된다. 은행감독원도 수백만의 미국 은행들이 고객의 지불 연체로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신도 신용카드 중독자인가? 당신의 마을에도 신용카드 사용 협회가 세워질 필요를 느끼는가? 궁할 때 자동 현금 지급기에서 $100를 꺼내 쓰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18% 내지 20%에 쌓여가는 이자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봤는가? 은행이 저당을 잡고자 할 때 당신과 당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은행이 악성 부채로 수분 불능으로 처리했다고 당신을 추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들은 끝까지 당신을 추적해낸다. 일단 은행이 당신을 적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당신을 형편없이 망가뜨릴 수 있다. 수금회사의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긁어내려 할 것이다. 당신의 신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도 엉망이 되고 법에도 저촉이 되어 때로는 수감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갚을 능력도 없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은행을 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돈이 아닌 돈을 쓸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이 위험한 짓이다. 개인으로서든 국민으로서든 빚을 진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금전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대부분 내 친구들과 동료들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먼저 부채를 갚는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금전을 공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면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라도 심지어 빚을 갚고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과 금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나 역시 공유의 개념을 먹을 것이 충분하고 은행에 돈도 있고 그러한 여유가 있고 난 다음에야 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유란 자본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나 같이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공유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익의 일정 분량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품, 우리가 세운 공장, 기계, 원료, 또한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광고 활동, 판촉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 가족, 직원, 고객, 심지어는 우리의 경쟁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자선을 베풀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선을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유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가 한 다음의 말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생활 신조, 수없이 구부러진 많은 길들이 있지만 이 가엾은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은 오로지 자선뿐인 것을. 내 경험을 비춰볼 때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타인과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업에 성공했다. 그들은 고객과 경쟁자들을 항상 애정과 감사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결국 마지막에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베푼 자선의 마음으로 결정된다. 당신도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성공한 의사였으며 과학자였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바하의 해석자였으며 유럽의 대성당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는 철학적 연설과 글들은 생전에도 찬양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프랑스령, 적어도 아프리카의 가봉 람바레네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교 의사로서 평생을 보냈다. 오고의 강둑에는 슈바이처 박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세운 병원이 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음악적 업적이라든가 그가 쓴 책 또는 노벨 평화상을 탔다는 사실이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도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일상생활에서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에겐 그와 똑같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은 작고 보잘것없이 기억될 가치조차 없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선의 행위로 일관된다고 워즈워드는 말했다.
우리들 중에서 슈바이처의 명성이나 워즈워드의 명언을 그대로 성취해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기쁨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다. 남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행위들은 대부분 잊혀져 없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을 줌으로써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급진적으로 사회주의 비평가인 이반 일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공유의 행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특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